지난 시간에는 이 강좌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본 강좌의 그 내용은 역사 읽기입니다. 역사 읽기.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들이 이려저려 많아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역사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뜻을 머리에 떠오를 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읽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역사 읽기니까 읽을 거리, 우리가 읽을 거리,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읽을 거리인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자로 된 거라든가 소리로 된 거라든가 그림으로 된 거라든가 뭐 여러 형태로, 아니면 무슨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문자로 된 것들, 문서로 된 것들, 혹은 책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중에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물론 다룰 겁니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와 같은 것들, 구조물 같은 것,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간 읽기,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화 유산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도 있으실 거고 많이 듣기도 하셨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많은 범람하고 있는,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는 이 전자자료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역사로서 읽을 것인가, 그걸 읽을 때에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시간은 역사 문화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들은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떤 집에 놀러 가야 그 집에 그 먹을거리가 충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역사는 지나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 역사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삶입니다. 생활들, 살면서 만들어졌던 것들, 또 살면서 쌓아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다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읽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내 삶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나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끝났을 때쯤에선 생각을 하기 시작할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 시간에 이 강좌의 성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읽기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많이 쓰였던 말이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역사서에 가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첫 번째 강의, 순서로 봐서는 제2강인데 역사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어떤 때에 이 역사란 말을, 역사는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역사,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면 일본의 역사, 영국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이라고 얘기하면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재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라는 용어를 우선 정리할 것이고, 그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자연.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하고자 하는 것, 삶의 모습,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자연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이었었고 소재였었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뜻에서 자연을 하나 말씀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죠. 사회를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관계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역사다.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도 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 속에 살면서도 자연의 하나이면서 자연과 여러 모습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자연은 바라보는 자연이죠. 더 물리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가끔 들여다보면은 눈 나쁜 사람에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을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저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가끔은 눈을 깜빡거리고 초록색을 바라보라. 그건 이제 물리적이고 어떤 피지컬, 육체적인 이런 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편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뿐일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죠. 그 자연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것이죠. 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도 있고, 산 사람과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고, 단체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집단 대 집단의 관계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1대1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중층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들여다볼 때 뭘 가지고 우린 역사를 얘기를 해야지 할 때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자연이요, 하나는 사회다. 이 역시 사회를 들여다보는, 이 관계를 들여다보는 길도, 거기에 들어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입니다. 역사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역사의 모습을 하나는 자연, 하나는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강좌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두자 하는 거죠. 공통의 생각들, 앞으로 쓰는 말들도 여러 가지 용어가 튀어나오고 어휘가 나올 것인데, 같은 뜻으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끔 오늘 시간에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히나 이 강좌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갔던 문제들, 짚었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한번 그치고 정리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은 반복적으로 하는 또 이유가 있을 터이니까 가끔은 아까 한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사를 얘기하면서 역사 읽기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 소개를 했었죠. 누구죠? 단재 신채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재가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글을,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단재 선생은 그 어려운 시기에 나가서 이를테면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던 분인데 역사책을 읽어요. 돌아앉아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글을, 생각을 씁니다. 그것이 독사실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실론은 새 이야기죠. 하여튼 내가 역사를 봐서 새 이야기를, 내 생각을 적겠다 해서 썼던 글인데, 그 독사, 그 이야기를 썼던 것, 조선시대에도 많이 썼던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단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단재 신채호. 저도 젊었을 때는 그 글들을 읽고 감탄했었던 인물입니다. 어차피 역사 얘기하니까 이분이 가졌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감명 깊게 읽었는데 뭘 혁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어떻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혁명하고자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 시기에 여러 생각들이 나와요. 일제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게 혁명의 문제입니다. 조선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것이 혁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문사도 꾸려서 문화운동도 하고 계몽운동도 하고 일본하고 좀 타협도 해서 어떻게 조선이 좋은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이분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민중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민중, 다수의 이 백성들에 의해서, 여기에 일본식의 용어를 쓰자면 대본영을 설치하고, 본영을 설치하고, 거기에 본부를 두고 그들 힘에 의해서 그 전에 가졌었던 문제, 계급적인 문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방법은 뭐냐? 무장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계몽을 통해 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유학을 배웠었던 분인데 점점 생각이 여러 가지 선진 과학적 사고라고 흔히 얘기하는 변증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넓게 얘기를 하면은 시대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셨던 분, 그래서 역사책을 손에 들었었던 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죠. 예, 나중에 실물은, 영인된 실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역사서 할 때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국통갑입니다.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면 좀 안타깝죠. 나중에 역사서 말씀드릴 때에 몇 가지 역사서하고 또 문서와 책을 얘기할 때 책들을, 한적본들을 여러분에게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볼 수 있고, 보실 기회가 있었던 분도 있지만은 전혀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편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생각을 조금씩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볼 그 영상물들은 그 출처는 공공의 것들, 수성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대구시 홈페이지라든가 하는 공공의 것들, 아니면 극히 드물게 개인 블로그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제가 직접 찍은 것, 아니면 제 아는 사람들이 찍었던, 실제 찍었던 영상물들입니다. 앞으로 쓸 영상물들은 가급적 제가 직접 찍은 걸 사용하려고 그러지만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찍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 솜씨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찍은 것들, 그런 자료들, 그리고 공공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을 비롯해 가지고 외국의 박물관들, 그리고 유네스코 기구들, 세계문화유산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올려놓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에게 편집해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배공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영상을 보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역사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역사다. 사람이 자연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시공간에서 여러 가지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 왔던 것들, 삶을 유지해 왔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역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흔적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 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저게 뭐구나 하는 정도 보시고, 이 영상물들을 일단 다 본 다음에 본론을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시간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번에 저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저 위에 보면 파동 바위그늘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바위그늘이죠. 파동 바위그늘.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있었던 것에 자연이 있는 그 상태에서 손대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주지로 사는 곳으로 몸을 피해서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쉬고 또 다시 재충전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곳은 지금의 집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임시 휴식처일 수도 있고 이 말을 지금은 많이 씁니다. 바위근을 이렇게 쓰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형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쉘터, 피난처, 휴식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용어들이 한글화되어 있지만 일부 용어는 아직 한자식입니다. 바위 그늘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수습된 발굴을 통해서 발굴됐든지 위에서 거뒀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오랜 시기 동안에 우리 신석기라고 하면 보통 3000년 BC 2000년 300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구석기 이렇게 얘기하면 8000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8000에서 10,000년 안팎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건 대체적인 시간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파동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위 그늘이 위치가 가보죠. 예? 예, 신천. 말 신천은 한자식이고 새로운 용어인데 그 신천은 3000년에서 5000년 이상 된 강입니다. 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창 쪽으로 내려가시면서 나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좌로 우로 냉천리 있고 대일리 있고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거기에 쭉 내려오면서 수십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고인돌 사진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중에 한 곳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했어요? 물을 얘기했죠.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 근처에서 또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곳을 택해서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예, 다음 거. 요게 냉천리 고인돌. 제일교회 뒤쪽입니다. 가다 보면 제일교회라고 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씁니다. 나가다 왼쪽에 제일교회 있는데 뒤에 가면 주차장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정리 다 해놨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학습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옆으로 가면 한천서원이라고 또 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가 제일교회 건물이고 이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고인돌은 말 그대로 돌에 뭘 고인 거죠. 고인돌. 입석, 선돌이죠. 고인돌, 지석. 그 지석이라는 것은 돌을 고인, 그것이 묘다 하면 지석 묘가 될 것이고, 굳이 묘라고 안 하면 그냥 고인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돌. 그 다음. 예. 여기는 냉천 지석묘 군. 두피디아에서 따온 겁니다. 감출 필요가 없죠, 이거. 두산. 예. 이건 대구의 거죠. 대구에서 출토된 청동문. 청동에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이거 자연 속에서 자연물을 이제 사람의 걸로 가져오죠. 그냥 쇠 있는 거 쓰지 않고 굴 있는 거 그냥 쓰지 않냐고. 그걸 합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청동이에요. 우리들은 이 앞면을 많이 보죠. 특히나 청동경인 경우에, 청동 거울인 경우에 이 여기를 보고 실망하죠.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겠구나 하고. 그런데 사실 거울로 쓰는 것은 이쪽 뒷면이죠. 앞이 전면이죠. 이건 뒷면이죠. 뒤에 무늬를 집어넣은 겁니다. 청동으로 실제 거울을 만들어 봤는데, 숭실대학교, 지금 숭전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비춰보니까, 진짜 비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굉장히 흐리다고 하는, 시야가 흐리고 명확치 않다는 표현 나오죠. 얼굴 대 얼굴로 보지 못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얼굴 대 얼굴로 직접 대면하듯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 당시에 보는 것은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자기 얼굴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명확하게 얼굴 대 얼굴로 보듯이 볼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문물의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거요. 그릇이죠. 톡이. 팔달동에서 나온 톡입니다. 대구 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대구 출토들입니다. 대구의 톡이들. 손잡이도 있네요. 여기가 아골일 것이고, 이 밑부분일 것이고, 톡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톡입니다. 딱딱한 것도 있고, 여문 것도 있고,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한자로 무슨 경질, 딱딱하면. 물렁물렁하면 연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톡이들입니다. 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표현하죠. 담아서 보관할 것이 있다는 뜻이죠. 뭘 보관하고 있네. 곡물들 보관하고 있네. 남는 것들이 있네. 아니면 앞으로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네. 이런 뜻이죠. 톡이 담아먹고, 또 이건 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음식을 가공해서 먹는 걸 뜻합니다. 또 한편에 있어요. 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자, 이거 살던 곳이기 때문에 사진, 두산동 고분군. 여기가 어디예요? 수성못. 여러분 잘 아시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분수가 있죠. 지나가다 두산 오거리에서 지나가는 분수가 있고, 여기가 고분군입니다. 무덤들이 숱하게 많아요. 고가 가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안 두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면 안에서 나온 부장품들 혹은 유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 이 근처는 사람이 살던 곳, 여기서 가깝죠. 사람이 살던 곳이라는 뜻이죠. 두산 고분군 여기 있습니다. 건물들이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경전철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잘 보입니다. 저쯤이구나. 그리고 상동의 고인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위치입니다. 다음 사진. 예, 여기 아까 봤었던 두산동 고분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주암산 표시하고 이 산 표시했죠. 이 꼭대기에 여기에 봉수대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봉화를 이어서 줄 곳을 딱 요 포인트에 두죠. 수성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수대가. 왜냐하면 이전에 경산 지역을 수성구로 안았기 때문에, 포함했기 때문에 경산 지역에 있었던 저쪽에 성동, 그 토성에 있는 봉수대, 여기서 그리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삽니다. 물론 이 자연은 인위적인 저수지입니다. 인공 저수지예요. 저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물은 흘러가는 물도 있어요. 유수도 있고 저수도 있고 담아놓기도 해요. 물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잡아둡니다. 그리고 그 물을 써요. 그걸 우리 용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물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죠. 그 자연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자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건 일제 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요 들 앞쪽에서 화해, 꽃농사 하던 사람. 일본인이죠. 일본인. 여기에 들의 주인들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인도 있었습니다. 수성구 이 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수리접을 만들고 이걸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상동 고인돌이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신천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수성구도 일제 시기까지는, 그 얼마 전까지는 이쪽도 수성구였죠. 신천 건너편 봉덕동 이쪽도 수성구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건 저쪽 사월동. 우리 지역을 얘기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이 동네 지산법물동, 두산동, 이쪽 황금동, 황청동 이것만 생각하는데, 저쪽도 새로 편입된 데도 우리가 살던 곳들이죠. 그쪽은 무슨 강이 있어요? 금호강이 흐르고 있죠. 예. 큰 강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석기
취락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 암사동 유적지를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발굴하기 직전하고 발굴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가봤고, 발굴한 다음에 가봤는데 엄청난 규모예요. 거기가 어디냐? 한강 옆이죠. 한강이 흘러가는 곳. 그 다음 여기 상동 고인돌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사진이죠. 같은 곳에 이렇게 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이 전체를 보느라고 위치를 보시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네, 이건 그 당시 발굴 사진입니다. 요거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요 모습들이 이제 무덤들이죠. 이렇게 무덤들 위에 흙들을 걷어내고, 그래 만들 때에 돌판으로 이렇게 광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흙을 파서 구덩이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고 관이 없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관을 만들어서 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과 곽은 구별을 합니다. 관과 곽은 구별을 하죠. 시신을 직접 모시는 관과 그 관이 들어가는 곽, 이것을 구별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처음 발굴했을 때 이렇게 덮은 거 벗기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죠. 예, 그 다음. 문명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역사란 말은 또 한편에서는 문화 이런 말로도 써요. 역사, 문화 같이 쓰기도 하고 문화 이런 말로도 씁니다. 역사는 교류를 합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내가 원해서 저쪽엔 안 줄래, 영향을 안 받을래,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은 교류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이식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이사가면서, 왜냐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가면서 문화와 문명이 전해지기도 하죠.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직접 가보셔야 되겠지만, 모스키토 이슬람과 카톨릭 혼합 양식이라고 왼쪽에 설명을 해놨는데, 스페인의 그 지역에 원래 캐톨릭, 기독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캐톨릭이 있고 신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캐톨릭이 기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있다가 이슬람에 의해서 한번 지배를 당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다시 몰아내고 또 기독교가 다시 또 점거를 했습니다. 주인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럴 때에 종전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부신다든가, 부시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양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렇지 아니하고, 기존의 구조물들을 그냥 놔두고 거기다 덧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어놓습니다. 덮여놓습니다. 씌워놓지요. 예컨대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종전에 캐톨릭에서 쓰던 그런 성전에다가 그림이 있으면 해를 칠해가지고 싹 발라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코란에 글귀를 갖다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것이 영어로 하면 conquest, conqueror, 정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다시 재정복했던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었고 좋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각 건물들에다 그런 표현들을 해. 복합적인 양식의 것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레콘케스타라고 그러는데 리콘케스트죠. 다시 재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섞여서 나타납니다. 이슬람식의 것들에다가 캐톨릭적인 것이, 서양적인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 거. 대표적인 거죠. 이게 뭐냐면 발견기념탑. 이 말도 참 우습죠. 서양 사람들 중심이에요. 아메리카는 원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누가 뭐래요? 그냥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 검은도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해밀턴 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네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섬이에요. 그때부터 해밀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 당치도 않죠. 우리 검은도였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섬 있네. 이건 해밀턴이야. 아메리카 큰 대륙도 발견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네 발견. 중심이 어디예요?
저 발견자의 중심에 저 용어예요. 그걸 기념해서 기념탑 지금 해놓고 가면은 이 항구에서 사람들이 이 향하는 곳은 이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그러니까 에스파니아 이 사람들이야. 대영 제국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새로 발견한 아메리카 땅, 새로운 땅, 미지의 땅,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많은 문명 교류가 일어나죠. 중남미 혹은 북남미에 있어서 먹을 것이 오기도 하고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많이 오죠. 나중에 문명 교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물이 옥수수부터 시작해요. 세계의 곳곳에 천지창조에 대한 그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던 분들의 설화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머릿속이 뭐라고 생각해요? 흙? 네. 여러분 흙이에요? 흙.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 가요에 보면은 머슬 앤 블러드 이런 단어가 나와요. 킹스턴 트리오가 불렀었던 머슬 앤 블러드. 그리고 흑인이 부르던 노래에서도 그게 나와요. 흑인 노동 노래 중에서 근육과 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이 뭐냐? 아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숨결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뼈다고 여자의 뼈다고 남자의 뼈다고 그래서 갈비 때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흙을 빚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따라서 흙으로 빚었다. 이집트 쪽으로 가면은 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원소를 얘기를 해요. 수증기, 햇볕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라요. 창조의 그 근원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옥수수. 그래서 이 설화를 보면은 재밌어요. 나무로도 만들었는데 쓸데없더라. 이거 부서지고 깨지고 흙으로 빚어왔더니 이건 더구나 물에 쓸려가더라. 그래서 사람 만들 때 그런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옥수수로 만들어야. 옥수수로 만들어야. 그 시작이 이런 거죠. 이 문명 교류. 그래서 우리도 문명 교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다문화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좀 전 거슬려요. 다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규모의 교류의 규모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씩 혹은 많이씩 이렇게 교류가 돼요. 어디에 중심을 여기다 두면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화 덩어리도 있고 줄기도 있지만 끊임없이 다른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문화로 얘기를 하자면 다문화라고 쓰면 다분히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문화의 다른 것들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인정을 해주자 이런 좋은 쪽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문화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 깔려 있어요. 다 우리 문화예요. 달라지고 있는 우리 문화예요. 21세기 한국 사회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문화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전보다 더 확대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우리 것인지 남의 것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짬뽕 이러면 아주 우리말이잖아요. 그리고 뜻이 있잖아요. 짬뽕 이것저것 섞인 거 짬뽕 그러잖아요. 근데 짬뽕은 일본 말이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던 국수. 나가사키 지역에 나가사키 항구를 새로 개발하고 항구를 건설하고 그럴 때에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 비교적 값이 헐하고 현지의 재료들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것. 나가사키 지역에서 만들던 짬뽕이죠. 그러니까 짬뽕이 일본식 표현이죠. 한자식 표현을 우리식으로 하는 말은 뭐 한밥집 같은 거죠. 한밥. 한밥집. 밥집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그 일본어잖아요. 한밥. 우동도 그렇죠, 우동. 근데 그럼 가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 문화라고 하면 그래요. 어휘부터. 우동만 들어오고 짬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짬뽕이 들어왔죠. 여기서 짜장면이 만들어지듯이
짜장면 하면 중국 사람들은 모르죠. 혹시 뭐 이것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만든 거죠. 소스를 개발하고 그 국수는 원래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국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문명입니다. 그 다음 예, 요거는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지도예요. 근데 중고등학생 보는 지도 참 재미있고 보기 편한 것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 지역이 참 대단한 지역이에요. 세계 문명으로 보면 대단한 지역이죠. 여기 우르라고 되어 있죠. 우르, 엘람, 우르크, 바벨론,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기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떠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가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요 지역에서도 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만든 지역. 그게 메소포타미아죠. 여기서 일시 살죠. 그러다가 이리로 못 올라가죠. 지금 많이 여행 가시는데 이쪽에 터키에 위쪽으로는 히타이트라든가 강력한 종족들이 있었죠. 못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내려가죠. 나중에 이 길을 킹스 로드라고 불러요. 이 길 따라 내려가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계 문명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가치를 전파시키고 생활 양식을 전파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종교입니다. 여기 살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만 삽니까? 여기도 가서 살아요. 여기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내려오는 하류, 삼각주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 풍족한 곳이에요. 양식만 떨어지면 이 근처 사람들이 다 이리로 몰려들어요. 자기 형제들, 가족들 끌고 이집트로 가죠. 어마어마한 문명이 여기 있었죠. 32개의 왕조가 내려갔었던. 한창 우리는 뭘 만들까 먹고 구점을 올리고 그럴 때 여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덤을 짓고 있었던 이집트. 그런데 왜 이 종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유태교죠. 유태인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회당, 교회, 당이만이 나와요, 예배당. 그건 유태인 예배기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구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착각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신 분들. 그 뒤에 바뀐 부분들, 그것이 기독교로 되는 거죠. 유태교 회당들이고 유태교인들이에요. 거기서 기독교가 나오게 돼요. 거기가 기독교가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가 거기서 그쳐지는가? 이 지역으로 전파되고 이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400년, 500년 뒤에는 이슬람. 이게 또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요 좁은 지역에서 지금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유태교, 기독교 나중에 뭐 신구교로 갈라지지만 그 덩어리 전체를 기독교라고 해야 하니 그 다음에 이슬람까지. 지금 이슬람은 세계 종교 인구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구고 세계를 다 싸고 있죠.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 중국 쪽 해가지고 러시아 쪽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력들, 신교가 됐건 구교가 됐건 그들만이 종교의 전체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유럽은 여기서 보면은 아직 미개한 지역이죠. 애들 크려면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밤낮 여행 가시면 그리스, 터키 많이 가잖아요. 문화의 원천지. 파리 개인적인 경험이 절대적인 경험이 안 되는데 제가 파리에 가서 건물들을 보고 파리 구경을 하고 구경이죠 그야말로. 오랫동안 본 것도 아니고 잠깐 보고 이태리로 갔을 때 내가 뭘 보고 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원천이 오리지널이 여기구나 하는 걸. 그런데 그것도 한참 뒤의 얘기죠. 그전엔 이쪽 지역들이.
그 이쪽 지역에서 생긴 거는 서로 주고받고 하죠. 기독교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 통해가지고 뭐 바울의 여행이라든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그리스까지 전파가 되고 터키 쪽을 전파가 되지만 예배소라든가 하는 것. 그러나 이집트 쪽으로도. 왜냐하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교통로죠. 문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가 재미있어서 흥미있어가지고 신제국 시대의 고대 오리엔트 언제입니까? 기원전 1580년에서 1085년까지 한참 먼 시기죠. 그때 이미 이런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뭐 타지마할. 인도 하면은 힌두교 생각하고 불교 생각하죠. 불교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가 있더라고요. 인도는 한 번도 불교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일정한 지역에서 불교가 왕성한 곳 지역은 있었어요. 그런 시기는 있었어요. 인도의 기본적인 그 종교는 힌두교죠. 힌두교가 종교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힌두교라고 하는 그 큰 엄청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힌두교 건물일까? 아니에요. 이슬람에 의해서 무슬림 이들에 의해서 무굴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작게는 800년 아니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인도를 여행할 때에 이것은 인도의 어느 시기의 것인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착각하거든요. 빌딩 보면은요, 대구시 지나다니면서 이 빌딩 보면서 저게 조선시대 빌딩이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죠. 아, 요즘 지은 거네. 그리고 한옥으로 된 거면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 전문가는 한옥에서 이렇게 유리창 달렸으면 아, 일제 때 개량했네 이렇게 보고. 문명 속에는 다른 문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다고 느낀 이 건물들. 원래 인도의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그야말로 내려오는 그런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인도의 문화가 됐죠. 이거 인도의 문화라고 그러지 누구의 문화라고 그러겠어요. 이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관계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죠. 김홍도의 그림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는 게 뭐냐? 생활한다는 것. 역사 학술사 쪽으로 보면은 그 언제인가부터 한 3, 40년 전부터 생활사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역사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사를 봅니다. 정치. 양반들의 역사, 귀족들의 역사 이 얘기를 했어요. 정치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스렸지? 그 권력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생활하는 것,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라이프 스타일, 생활사. 독일 쪽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관심들이 많았어요. 일상생활의 역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걸 들여다보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생활사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생활사. 어마어마하게 암흑의 세력, 김간에 무슨 박간에 싸워가지고 어느 시기에 뭐 사활을 입고 이것도 역사이긴 하겠지만 실제 살던 사람의 실제 모습을 좀 들여다보자. 생활사지요. 그 생활의 모습, 그거 사실 역사죠. 제가 몇 개 택한 것은 김홍도의 그림이 화첩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다운받은 겁니다. 그런데 몇 개 좀 다른 게 있어요. 저 만당이라고 쓴 저 보니까 이건 아마 소장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겠지만 저 그림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만당이라고 적힌 게 있고 대양박물관, 영국박물관에 들어가면 영국박물관에도 김홍도 그림 화첩이 있습니다. 외국에 우리나라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도 김홍도 게 있어요. 화첩이 있어요. 이 화첩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뭐 논가리 뭐 이렇게도 설명은 했는데
우경, 소 가지고 소를 이용해서 가축화됐죠, 소가. 자연 중에 살고 있었던 동물 끌어다가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가축이에요. 구경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 힘을 쓰기도 하고. 소죠. 이거는 농업 사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림입니다. 왜냐? 쟁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이 부속품이 벼슬이 어떻게 달렸는가? 몇 마리로 끌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명확하게는 해결 안 하고 안 됐고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소를 언제부터 농사 짓는 데 썼을까? 신라시대 어느 때쯤인가 하는 건 놓고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죠. 혼자 해서는 안 되죠. 가축의 힘을 동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는 이 그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작을 하죠. 저 사람들 것 같진 않다. 왜냐? 우린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 그들은 땅을 못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전 학습이. 그래, 그걸 가지고 보면은 그냥 농민인 것 같다. 머리 한 거나 장가도 못 갔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 땅 같진 않다. 근데 여하튼 간에 사람은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을 관계에 맺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여기 하나 보이지 않는 관계는 땅 임자와 이 사람들의 관계죠. 저렇게 일하면 일당 얼마 받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일당으로 받을까? 아니면 계절적으로 받을까? 아니면 평생 그냥 힘만 쓰고 있을까? 왜? 먹여주잖아. 모르는 거죠.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용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대장간 풀무지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 각 일정한 단계 가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에 한 사람이 들러붙어서 만들지만 않아요. 공정을 나눠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나눠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도 하죠. 자연의 이용이라고 하는 방법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어떨 때 자연의 법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 공정 자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저렇게 나누어요. 분업이라고 해요. 분업 나눠서 하죠. 근데 협업이죠. 전체로 보면. 그렇게 해서 뭘 만드는가? 종전보다 종전에 혼자서 2개를 만들었으면 3개, 4개를 만들죠. 분업적 협업에 의한 대량 생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죠. 대장간에서 뭐 하나 만들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는 사람이 있고 풀무질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밑에서 일 배우겠죠. 숫돌에 뭐 갈고 있고 이거 풀무질은 이 사람에겠죠. 잡아당기겠죠. 이게. 그 다음 빨래터 하는 일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또 달라져요. 여자들이 하는 일, 남자들이 하는 일, 성적인 분업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정일, 여자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남자 일이죠. 왜 웃어요? 아니에요? 여기 뭐 여러 경험들이 좀 다양한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 하는 남자 손들아 이름이 안 묻습니다. 이제는 실내기 때문에 분업화돼 있죠. 분업화돼 있죠. 빨래거리가 자기가 입던 것만을 빨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들 빨래거리 가져 나와서 자연 속에서 또 이들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해요. 유행 얘기도 했겠죠. 야, 너 머리 가채 올렸는데 그 어디서 구했노? 누가 사다 주던가? 그 박물 장소 괜찮더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분은 아주 고약하신 분이죠. 요거는 성범죄 1호에 해당하는 이게 기록하라고 하면은 빼나갈 수 없는 이 증거품이 되죠. 이 사람의 얼굴을 알 수가 있으면 근데 가리고 있어요. 부채를. 죄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여러 거 보고 있죠.
아이를 데리고 있죠. 아이를. 머리빗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 예. 관계 중에서 관계를 확장하는 길이 있죠. 결혼, 신행. 결혼식 방식은 많이 바뀌어요. 얼마 전에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내지 말라고. 바뀌는 거라고. 내가 원하진 않지만 바뀌는 거라고. 주례도 없이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은 한 3, 40년 된 방식. 그 이전 건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하는데 몇 년대의 전통일까?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의 방식이라는 것은 식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주례가 있고 사회자가 있고 들어가면서 돈 내야 되고 접수시켜야 되고 접수 잘못됐으면 돌아가서 봉투 다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최근의 겁니다. 동네에 내려오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단어, 충청도라든가 경상도 지역에 남아있는 결혼식이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여자 집 마당을 빌리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식장 빌리는 것 그게 아니라 여자 집 마당을 빌리는 것. 왜냐면 여자 집에서 거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여자 집이 신부 집이 주도가 돼가지고 식을 치러 나가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계속 유지된 거예요. 신행이 있죠. 신행.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요. 결혼식하고 여자 집에서 결혼하고 가요. 조선시대 유자로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결혼 첫날 밤 보내고 둘째 날 밤 보내고 3일 밤 보내고 다시 자기 사당에 와가지고 결혼합니다. 너무 남사스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바뀌는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양반들이. 그럼 그 전에 게 무엇인가? 그 전에 우리 전통적인 방식들이 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관계를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는 방식들, 사람들이 여기서 절차를 만들어요. 혼례라고 그래요. 결혼은 예식, 혼례를 만들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 신행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거주율의 문제. 우리 머릿속에 굳세게 갇혀있는 옛날부터 그래 왔어. 옛날엔 그랬어 하는 것들은 조선 후기의 생각들입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해요. 한 300년, 길게는 300년, 아니면 짧게는 200년밖에 안 된 걸 2000년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 뜻은 변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해 왔듯이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고 변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은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과 상식을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에 특정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의 모습으로, 전체의 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경상도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가부장적 사고. 왜 경상도에서 많이 얘기하는지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변하지 않았거든요. 모습,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들이 잘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안 그랬나? 옛날에 다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따져봅시다 그러죠.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40년, 50년 전 공부한 지는 좀 됐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좀 됐는데 그때는 여자가 재산권 가지고 있던 얘기 듣고 더 놀랬죠. 조선시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너무 놀랬죠. 알고 있는 조선 사회가 아니네. 그걸 보는 외국인은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외국인, 한국사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내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한국사 전공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젊은 때죠. 저도 젊었고 저도 젊었고 학회에 딱 갔는데 발표를 해요. 저는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학회니까. 그 사람 발표라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발표를 해요. 이제 영어로 했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테니까. 70년대 중반쯤이었는가. 아, 이 조선시대 여자들이 재산권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신인지 아주 뭐 당당하게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듯이 이런 사회였었다 그러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자리에 웃다가 말았지만, 왜냐면 그러면서 인용하고 있었던 최암옥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논문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이 충격 받은 거죠. 한국의 사회라고 하는 것, 70년대 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다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고 역사는 이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조선시대에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네 충격을 받아서 최암욱의 교수가 쓴 글을 보고 더 놀래가지고 논문까지 있네 이래가지고 최암욱의 교수의 이름을 계속 외쳐대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죠. 왜냐? 그렇게 외쳐대는 최암욱의 교수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모르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이라고 하는 극히 제한된 것. 결국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여자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간의 재산을 나누면은,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려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형제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똑같이 나눠요. 맏아들이라서 많이 받는 건 없어요. 딸이라서 많이 받는 건 없어요. 뭐 그런 문제는 다른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고려 조선 이런 모습이네. 그러고 최근에 봤었던 저기 금산 지역의 그 토지 문건들, 제사를 모시기 위한 토지 문건을 그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문기를, 예를 들면 문서를 제가 확인하고 내용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집에. 그 내용에 의하면은 조선 후기입니다. 금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재산 일부를 자기 집에, 이 시댁이죠. 이 집에 제사용 토지로 내놓은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 양암옥이라고 내놨어요. 그런데 제사용, 제위전 혹은 사위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제전, 이 토지는 미리 전체를 묶어서 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요 제사 비용은 요 땅에서 하고 그 윗대 증조부는 요 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조는 요 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서 하게 돼요. 요걸 제위전을 미리. 그래서 잘 유지가 돼야 제사를 다 잘 모실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딱 달리죠. 셋째한테 가게 되는 이 땅, 어느 땅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땅이기 때문에 처분하거나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다. 재산에 대한 관리권, 처분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생시키는 문제죠.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일 수도 있고, 개인 대 개인의 결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물가. 소문나는 곳이죠. 헛소문의 진원지. 이 사람이 여기서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셨는데 동네에 소문나기는 벌써 누구하고 바람났다고 소문날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연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의 것을 만들기도 하죠. 우물이라고 하는.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도 동쪽에 뭐 해가 뜨거나 말거나 서쪽에 해가 지거나 말거나 나는 뭐라고 그러길래 웃은 죄밖에 없고 물 한 그릇 건넨 죄밖에 없다. 뭐 이런 시가 나오듯이 이것은 밖에 사람도 출입하는 곳이죠. 물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만나는 곳이고 동네 사람은 다 모이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 공동의 시설들을 두고 있어요. 공동의 장소들을 가지고 있죠. 우물 이런 것처럼. 이 그 장면이 독특해가지고. 그 다음 바제르 밸리라고 되어 있는 프랑스의 라스코라고 하는 걸로 많이 설명됐었던 라스코라고 하는 거 동굴의 이름은 저기 나오는 거 벨레즈 밸리라고 얘기하는 그 골짜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불명확하나요? 멧돼지? 보입니까? 예. 만년 이상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현대화가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리면 멋지게. 알타미라 벽화에 나오는 소 같은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해요. 접하고 있는 동물들, 아니면 사냥하고 있는 동물들, 대상들,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잡히기를 바라요. 그런 기원을 담기도 하지만은 예술적 표현이라는 것은 꼭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굴에다가. 이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말이지만 물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칠하면 색이 나온다는 거 잘 알아요. 그 색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연에서 나오죠. 어떤 자연은 어떤 색을 띠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와, 만년 전, 몇천 년 전, 안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화가들은 이 땅에서 나는 안료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지요. 구하죠. 자기가 다 안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료 잘 만든 사람한테 구하기도 하죠. 녹색, 그건 뭘로, 어떤 가루로 써야 된다는 걸 잘 알죠. 붉은색, 어떤 걸 써야 되는 걸 알죠. 자연을 이용해 나가요. 예, 강화 고인돌 유명하죠. 고인돌도 아까 봤지만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듯이 딱 들어가면 이 돌이 고였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이거는 완전히 판석을 대가지고 위로 올렸죠.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학자들은 뭐 북방식, 남방식. 원래 이 사람들이 만들면서 고인돌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북방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고 있었던 역사도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개념을 집어넣은 역사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 이때의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붙어있는 건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얘기 안 하고 탁자식으로 바둑판식으로 되는 거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걸 놓고 유형화하고 개념화해서 일반화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여러 사람들의 주관과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거쳐서 온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예, 청동문. 여기에 농사 짓는 따비. 농사 짓는 그림이 있어서 유명한 겁니다. 농경문,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농경문. 농경하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쪽이죠, 사실. 이게 장식입니다. 사람 죽으면 이제 그냥 묻질 않아요. 저희가 그래, 가만히 뚜루루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렇진 않아요. 뭔가 식을 갖춰요. 상 치렀을 때 식이 있고, 장례 시리가 있고, 상장례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묻기 전, 묻은 다음, 그게 방식들이 달라지죠. 왜?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도 하죠. 중국으로부터 정리된 주자가래가 들어와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성의 현실, 송나라 중에서 남쪽의 현실을 보고 정리한 가래, 집에서 지켜야 될 의례들 정리한 게 주자가래입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조선의 유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와, 정리 잘 됐네. 이대로 하자. 그럽시다. 몇백 년 걸려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몇백 년 걸려요. 집에 사당들이 있죠. 가묘라고 얘기합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당 중에 큰 걸 묘라고 하지 얘기하지만 종묘 이렇게 부르듯이 그 가묘를 고려 말부터 세우자고 주장하죠. 정몽주라든가 이런 분들 주장하죠. 개인집에 사당들 둔 거 조선 전기하고도 한참 뒤입니다. 16세기 중엽 넘어가야 됩니다. 양반들 집에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세우지 못하고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무덤이 있고 거기 가서 3년간 심여살이 하면 되는데 무슨 집에다 사당 치러놓고 집에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받드냐? 안 되죠. 3년 심여살이는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원래 주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방식이 달라요. 주자 방식은 집에다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조상 귀신을 모시는 겁니다. 심여살이는 뭐예요? 염막을 쳐놓고 묘 옆에서 심여살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올 귀신은 언제 모셔가요? 안 되죠.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종전에 내려던 방식하고. 예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전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 다음 거. 와, 이건
뼈 통이에요. 바늘통. 바늘에 뼈 바늘. 뼈바늘. 바늘 만들어요. 바늘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저 이북의 유적지에서 발굴지에서 나온 것은 실이, 삼배 실이 꿰져 있는 상태로 나온 바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재료로 해요. 여러 가지를. 동물의 뼈들, 여러 가지 뼈들을 재료로 해서 사는데 필요한 걸 만들죠. 이북 그 유물들은 나중에 유물들 할 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다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는 그 사이트는 포털이나 이런 거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북한 자료네. 상원 검은모루 주먹도끼. 핸드엑스라고 하는 주먹도끼. 이게 우리가 봐서는 모르죠. 그냥 돌인지 석기인지.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이건 석기다 이래요. 왜냐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일정하게 모양을 만들고 쓰임새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도 다 판단을 합니다. 만들기 편하게, 만지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 자료는 북한 자료 소개되어 있는 것 쪽에서 나왔습니다. 상원 검은모루, 흑우리. 저기는 한글화된 지역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흑우리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는데 검은모루들, 흑우리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1차 남북 적시정회담 할 때 차가 지나가는데 밖에 이렇게 지명이 딱 나오는데 검은모루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고학이나 역사 간 사람은 그 지명이 반가웠을 거예요. 아, 교과서에서 배우던 평양 밖에, 점점 평양 근처에 있는 성원에 있는 것이 저기구나 하고 슥 지나갔죠. 피리, 뼈로 만든. 서포항은 이북 지역입니다. 서포항. 저 이북에서 나온 뿔피리.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거 드문 겁니다. 사진작체가 지금 이거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컴퓨터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인골, 사람 뼈입니다. 아래 턱뼈. 그리고 이빨 하나고. 이게 덕천군 승리산. 우리 표현으로 승리산인데 그쪽에서 승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산 사람입니다. 이 뼈가 나와서 세계 고고학계가 흥분했죠. 인골 나왔다고 하면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나오면 이제 이름을 붙이죠. 영자씨, 순자씨, 말자씨, 뭐 철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여기는 덕천군인데 산이 승리산이기 때문에 승리산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뼈의 특징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언어를 마디 있는 언어를 쓴 것 같다. 이런 추정들을 하기도 하죠. 그 추정이죠. 사람 뼈 나왔죠. 이북에서 난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찍은 거죠. 아주 치아가 조금 그대로 잘 남아있어요. 부산 쪽 조도에서 나왔었던 그 아치섬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거는 이빨에 일정하게 금이가 있죠. 쭉 흔적이. 그걸 놓고 그 다음은 추정이죠. 모래로 이 닦았나? 결이 일정하게 쭉 흠이 파졌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흠이에요. 그 누가 봤어요? 이 닦는 거? 뭐 럭키책을 썼는지 무슨 치약을 썼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빨에 일정하게 흠이 새겼으면은 그건 인위적일 수밖에 없고 오랜 시간 동안 뭐 거친 것 가지고 문질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건 암사당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갈돌 가는 거죠. 갈아가지고 이거 가려면은 곡물이 있어야죠. 그라이드 곡물들 가는 것. 그 오래된 건 여기가 푹 파여져 있습니다. 돌자기, 석촉 이걸 많이 만들죠. 석촉만 가지고는 못 쓰죠. 나무 끝에다 만들어가지고 화살로 쓰는 거죠. 석촉, 끝부분. 어망추, 고기를 잡았겠다 하는 거죠. 고기 잡을 때 그물에다가 다는 어망추. 추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배 틀에서 배 쓰는 그 추들도 있고 이런 추들이 있죠. 그 다음 거.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이거는 영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 이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국 박물관. 이전엔 Great British Museum 이렇게 다 요즘은 그냥 British Museum 이렇게 되어 있는 대형 박물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치셔가지고 가면은 컬렉션 쪽에 가면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컬렉션에서 검색어 치시오 하면은 아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코리아. 딱 치면은
코리아 관련된 코리아에서 나온 출토된 거기에는 코리아 것만 나오진 않아요. 중국 것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보실 수 있을 만한 것들 쭉 나올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날카롭죠? 여기 무슨 구멍 같아요? 끈을 넣어가지고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여가생활. 저 축제부터 봅시다. 인도의 축제, 헐리 축제입니다. 봄에 생명이 돋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있을 때 축제랍니다. 사람들은 사는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저런 축제들, 페스티벌들을 해요.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그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입니다. 이거 딱 독특해요. 굉장히 컬러풀해요. 이 사람들은 가루, 물감 가루들 집어 던지고 뒤집어 쓰고, 그 다음 거 이렇게 찍어요. 위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거 아주 가루가 뿌옇죠. 연문처럼. 그 다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유럽에서 축제도 있죠. 사육제도 있고, 저희네들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수행 기간 이런 거 지난 다음에 또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간 지난 다음에 금식 기간 다 지나고 고난의 주간 지난 다음에 끝나고 하는 축제, 이런 축제도 있고, 그래서 가면 축제, 마스크 쓰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누가 여행을 하면서 부부가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수천 장을 찍어 왔길래 내놔라 그래가지고, 내놓으려면 좀 정리해서 내놔라 그래서 성격별로 정리해가지고 내놓은 거 저는 필요한 거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가게, 마스크를 파는 가게예요. 지금 팔고 있대,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가들 중에 하나죠. 조선시대 고니놀이 하고 있는 것. 초동이죠, 초동. 나무찜 하는 사람들, 나무찜 하는 거. 담배가 들어온 다음이죠, 이게. 담배 들어와가지고 뭐 엄청 유행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경작도 빠르고. 담배 장사가 17세기에 고령에서 발견된, 이제 문서에 보니까 17세기에 고령에 나타났던 그 기록도 복원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고니놀이 하고 있는 거죠. 여가에. 이 나무 해다 팔아요. 팔기도 하고, 양반집 일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양반집 땔감을 갖다 대야 되니까. 그 다음, 담배 썰기, 담배 입이죠. 담배 써는 거예요. 그 다음, 무동, 춤추는, 여기 악사들이죠. 악사들이 춤추는 거. 이 음악, 춤, 이건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양반들이 유행하던 춤도 있어요. 양반들이 유행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뭐 중국에서 들어온 춤들 따라서 추고, 그걸 놓고 본 사람이 기록하기를, 참 보기가 좀 끔찍스럽다는 듯이 표현하는 그런 춤들도 있고, 또 과거급제,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들이 과거급제인데 축하해줘라. 관직을 높이 올려줄 수는 없고, 그럼 사악이라고 그래요. 사악. 음악을 내리다. 그럼 악공 한 사람하고 기타 악사 몇 분하고 보내줘요, 그 집에. 축하 연주회. 음악은 그렇게 다양하게 쓰였어요. 일하는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궁중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무 베러 간 사람들, 국가에서 시켜가지고 나무 베러 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일을 더 잘하게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음악쟁이들, 이들이 같이 따라가기도 했죠. 그 다음, 이건 아까 봤었던 발레트. 이 김웅대의 청계탁족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영감들이 보일 거예요. 요 앉아있는 사람들. 맑은 물에 앉아서 발 씻는 유자들이 공부하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 휴가가 있어요. 걔네들도 방학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며칠 임간에 가서 숲을 속에 가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털어놓고 잊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발도 씻고 놀기도 하고, 이런 탁족도, 발 씻는 그런 여가에 관한 것들이죠. 그 다음, 이건 뭐 로마의 영향을 받은 몇 나라에 있었던 것들이죠. 이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인데, 이 콜로세움이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던, 콜로세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시기에 대규모의 여러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곳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콜로세움. 자,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게 뭐 같아요? 가보신 분 여기. 샌프란시스코 성당에 가보셨어요? 네. 스컬, 바가지, 해골이죠, 해골. 예, 해골들이 다 이 해골들. 이걸 모아놨어요. 제가 봤었던 거는 이걸 보지는 않고, 그 다음, 이 한꺼번에 옆에서 찍은 건데, 그 다음 사진. 오시리스, 이집트의 설화의 신화에 나오죠. 왜냐하면 의례화되고 자연의 일부분은 신이 돼요. 자연의 초자연적인 것, 소나무, 뭐 큰 나무, 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또 경배가 되기 시작해요.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죠. 자연은 이용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살면서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맺는 방식들을, 차례들, 절차들을 만들어요. 그걸 의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의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절차들, 양식들은 우리가 평생의례, 일생의례 이렇게 부르잖아요. 낳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잔치부터 시작해. 백일잔치, 돌잔치, 성인식, 결혼식, 혼례, 죽은 다음에 상례, 장례, 성인의식, 관례 이런 것들이 의례화되잖아요. 사회적인 용인이죠. 사회적인 인정이죠. 16살의 관례를 치러가지고 이 사람은 사회적인 성인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든가 그런 거죠. 노비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돌 좀 들어봐. 던지고 일정한 거리 이상 던지면은 와, 넌 이제 성인이네. 의례를 만들어줘요. 2월 초하루에. 노비의 날이에요. 말이 좋죠. 써먹을 만한 노비가 됐구나 하는 뜻이죠. 떡을 해줘요. 떡 해주는 그 내용을 가만보면 우리 추석에 먹는 숭표하고 똑같아요. 쌀가루를 내서 안에다 뭐를 해서 쪄가지고 노비들에게 나눠줬다. 의례화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관계 이런 것들을 절차로 만들어요. 규칙으로 만들고 서로 지켜야 될 것으로 만들어요. 그 의례는 변하죠. 변해요. 아까 혼례 변하듯이. 변할 수밖에 없듯이. 오시리스, 스탠딩 오시리스라고 해요. 서 있는 오시리스. 예, 그 다음. 예, 신행, 아까 의례 중에 결혼식 하는 거. 그 다음. 예, 명청릉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국 아래 지하능입니다. 내려가는 순간, 더 딜이 있는 순간, 좀 끔찍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지하에 있죠. 그리고 문을 딱 닫아놨죠. 그 다음 장면을 좀 봅시다. 그 다음 사진을.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었던 부조. 예.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죠. 이건 종묘의례. 명청릉 보고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걸 만든 사람들, 일꾼들은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다가 같이 죽여버리죠. 나오지 못하게 하죠. 비밀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례를 지키는 데에도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 있던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함께 살지는 않아요. 다른 위치에서 서로 해줘야 될, 서로 해야 될 바들이 다른 상태로 살았어요. 그것이 또 사회예요. 노비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노예를 부리는 노예 주인이 있었던 사회. 누구는 묻히고 화려하게, 누구는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같이 죽어야 되는. 같이 주는 것을 절차화하면 그것을 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묻었을 때 그 주변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종류별로, 누구는 밥하는 노비, 누구는 마차 끄는 모두 같이 죽여요. 순장. 사람들의 생활들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역사란 무엇인가 용어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자연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